이도진 박사는 본격적으로 박선자 여사의 수면 습관을 파고들었습니다. 어머니, 평생 어떤 자세로 주무셨어요? 박 여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. 천장 보고 반듯하게 잤죠.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자라고 하셨고, 그게 허리에도 좋다고 배웠어요. 70년을 그렇게 잤는데요, 뭐. 이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. 어머니, 바로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. 네? 똑바로 자는 게 잘못됐다고요?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. 맞습니다.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. 근육이 튼튼하니까 기도를 잘 받쳐주거든요.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이 박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.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요. 이걸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. 목 주변 근육도 약해지는 겁니다. 그러면 똑바로 누웠을 때 중력 때문에 혀와 목젖이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막아버려요. 최 씨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. 그럼 왜 젊었을 때는 괜찮았나요? 젊었을 때는 근육이 혀를 잘 잡아줬으니까요. 하지만 70세가 되면 근육량이 젊었을 때 30%나 줄어듭니다. 그러니 기도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. 이 박사는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. 서울 수면센터에서 180명을 조사했어요.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의 80%가 시간당 호흡곤란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. 왜냐고요? 똑바로 누우면 중력이 작용해서 기도가 좁아지거든요. 박 여사가 손으로 목을 만지며 물었습니다. 그럼 제가 밤마다 숨이 멎었던 게? 바로 그겁니다. 어머니가 똑바로 누우시니까 기도가 막혔어요. 그러면 산소가 뇌로 못 가죠. 우리 몸은 이걸 위급 상황으로 인식합니다. 그래서 교감신경이 확 흥분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해요.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요. 이 박사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. 이게 밤새 반복되는 겁니다. 한 번 자는 동안 수십 번, 수백 번 반복돼요.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안 잔 것처럼 피곤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거예요. 심장은 밤새 과로했고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렸으니까요. 박 여사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. 그럼 제가 평생 잘못 자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?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닙니다. 이 박사가 위로했어요. 한국 60세 이상 노년층의 남성 60%, 여성 40%가 습관적으로 코를 곤다는 통계가 있어요. 그중 70%가 심각한 수면 호흡 장애 환자입니다. 어머니처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최 씨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. 그럼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. 이도진 박사는 박선자 여사가 가져온 베개 사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. 어머니, 이 베개 정말 높으시네요. 거의 15cm는 되겠는데요? 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. 예, 높은 게 편해요. 낮으면 목이 불편하거든요.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이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. 높은 베개는 정말 위험합니다. 의학계에서는 이걸 쇼군 베개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예요. 최 씨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. 쇼군이요? 무슨 뜻인가요? 옛날 일본 쇼군들이 머리 모양을 유지하려고 높은 나무 베개를 베고 잤거든요.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
과도하게 앞으로 굽혀져요. 이 박사는 자신의 목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. 여기 목뼈 사이로 척추동맥이라는 혈관이 지나가요. 이 혈관이 뇌로 가는 피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. 그런데 목이 과도하게 굽혀지면 이 혈관이 눌려요. 심하면 찢어질 수도 있고요. 박 여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. 혈관이 찢어진다고요? 예, 의학 용어로 박리라고 하는데 이게 일어나면 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. 어머니, 아침에 일어나시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셨죠. 그게 바로 베개 때문입니다. 밤새 목 혈관이 눌려서 뇌로 가는 피가 제대로 안 갔던 거예요. 박 여사는 자신의 베개를 다시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럼 이 베개가 제 머리를 아프게 했던 거예요? 맞습니다. 그리고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예요. 높은 베개 때문에 목이 굽혀지면 목뼈와 어깨뼈 사이의 근육이 계속 긴장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뻐근한 겁니다. 이 박사는 적절한 베개 높이를 설명했습니다. 베개 높이는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와 등뼈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. 대략 6T 8cm 정도면 돼요. 어머니 베개는 지금 2배가 넘게 높아요. 최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. 그럼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건가요? 물론입니다. 너무 낮으면 어깨가 눌려서 문제가 생겨요. 높지도 낮지도 않은 딱 맞는 높이가 중요합니다. 이 박사는 실제 베개를 들고 시범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귀, 어깨, 골반이 일직선이 되면 딱 맞는 거예요. 거울로 확인해 보시거나 가족분께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 박 여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. 선생님, 그럼 제가 오늘 당장 베개를 바꿔야 하나요? 그렇습니다.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하나 사세요. 그리고 무릎 사이에 끼울 쿠션도 함께요. 쿠션이요? 그건 왜 필요한가요? 이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옆으로 자는 자세에 꼭 필요한 물건이거든요. 이도진 박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차례였습니다. 어머니, 밤마다 누가 날 쳐다본다고 느끼셨던 그 무서운 느낌 기억하시죠? 박 여사가 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. 예, 정말 무서웠어요. 실제로 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. 그게 바로 뇌의 산소 부족 때문에 생긴 증상입니다. 이 박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. 우리 뇌는 온몸 무게의 2%밖에 안 되지만 산소는 전체의 20%를 사용합니다. 그만큼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에요. 그런데 밤새 숨이 멎으면서 산소가 제대로 안 갔으니 뇌가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. 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. 그럼 환청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? 더 심해지면 환각까지 올 수 있어요. 없는 사람이 보인다거나 실제로 누가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. 그리고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. 이 박사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.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무려 50%가 넘어요. 왜냐고요? 뇌가 계속 산소 부족에 시달리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.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저도 요즘
우울하고 불안해요.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요. 바로 그겁니다, 어머니.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. 밤에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, 피곤하니까 우울해지고, 우울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. 이 박사는 뇌 영상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. 이게 정상인의 뇌고요. 이게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뇌입니다. 보이시죠? 활성도가 확연히 다릅니다.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. 박 여사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. 그럼 제 뇌도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?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.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겁니다. 이 박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. 어머니가 경험하신 환청과 불안감은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. 밤에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뇌가 보낸 신호예요. 뇌가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 라고 외친 거죠. 최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. 여보,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.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. 저는 제가 정말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. 미쳐가는 건 아닌가 싶었고요. 절대 아닙니다, 어머니. 이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. 이건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. 그것도 약 없이, 수술 없이 고칠 수 있어요.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라하시면 됩니다. 박 여사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. 정말요? 정말 나아질 수 있나요? 물론입니다.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어머니처럼 심각했던 분들도 완전히 좋아졌어요. 이도진 박사는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어머니, 오늘 밤부터 무조건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야 합니다. 박 여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. 옆으로요? 70년을 똑바로 누워 잤는데 갑자기 옆으로 자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바로 황금 수면 자세예요. 이 박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.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. 일단 옆으로 눕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최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. 왜 옆으로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? 옆으로 누우면 우리 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이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. 뇌 속에는 글림프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그 뇌 척수액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시스템이죠.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지 아세요?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. 잠잘 때입니다. 그것도 옆으로 누워서 잘 때 가장 활발해요. 이 박사는 연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. 2025년 7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예요.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옆으로 누워 잘 때 전두엽, 그러니까 이마 쪽 뇌의 수분량이 크게 증가했어요. 뇌 수분량이 늘어난다는 건 뇌 척수액이 활발하게 순환한다는 뜻입니다. 박 여사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. 그게 왜 중요한가요? 뇌 척수액이 잘 순환해야 쓰레기가 치워지니까요.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씻어내야 하거든요. 옆으로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. 이 박사는 다른 자료도 보여줬습니다.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. 옆으로 자는 자세가
뇌 청소 시스템을 가장 원활하게 만든다고요.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4만 명을 조사한 결과 뇌 청소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10년 안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엄청나게 높았어요. 최 씨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. 그럼 옆으로 자기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?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100%는 아니지만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.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. 하지만 선생님, 저는 평생 똑바로 누워 잤어요.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?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. 이 박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. 몸이 적응하면 그때부터는 훨씬 편해질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들 때 옆으로 눕는 습관이에요. 자다가 자세가 바뀌는 건 괜찮아요. 그럼 왼쪽으로 눕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오른쪽이 좋아요?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. 그건 어머니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요. 지금부터 그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